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중개사법 백선 하는데 올해 그 시험 응시하신 분이 생각보다 좀 많죠, 그죠? 물론 그 중에서 뭐 처음부터 다 공부를 했다고 볼 수는 없고 상당한 수가 헛수는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의미도 있고 또 하나가 아마 올해 말이나 적어도 내년 정도는 법이 아마 개정이 될 겁니다. 상대평가를 한다고. 물론 시행하는 것은 한 3년, 길면은 5년 이래 유예 기간을 둘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낼 때 상대평가하는 것을 조금 완화시키기 위해 가지고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문제는 조금씩 어렵게 나오겠다 하는 것은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죠, 그죠? 자, 그런데 오늘 문제가 나온 정도로 어렵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내용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나오면은 틀린 답으로 나올 수 있는 것들을 쭉 해놨는데, 제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백선을 전부 다 옳은 것을 찾아라 이랬어요. 옳은 것을 찾아라 하는 말은 하나 빼고는 전부 다 찾아야 되죠, 그죠? 그런데 그게 오지선다형 뿐만이 아니고 어떤 거는 뭐 9개, 10개 이래 나가니까 또 작년까지는 백선 한 게 아니고 119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거 하고 나니까 너무 진이 빠져가지고 내 걸 받아들이질 못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백선 노래하고 오지선다형만 했어요. 근데 여기서 틀린 것을 외울 필요는 없죠. 어느 부분이 틀렸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 알면 되죠, 그죠? 물론 나중에 해설지가 별도로 나올 거니까 나중에 잘 안 되는 건 해설지를 보시고, 그런데 오지선다형 말고 나머지를 조금 더 해야 되는 것들은 박스 안에 넣어놨습니다. 그런데 박스 안에 누가 여쭤보기로 이거 맞는 지문입니까 하는데 틀리는 지문 문제예요. 틀리는 지문에 어떤 것을 찾아라 하는 그런 겁니다. 그거는 제가 수업 시간 관계상 별도로 안 하고 여러분들이 해설지를 보고 문제를 푸시고, 자, 그럼 처음에 용어쟁이 일단 기본적인 용어쟁이 설명을 드리고 문제를 풀겠습니다. 자, 처음에 중개 있죠. 자, 중개란 제3조 규정에 의한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물론 여기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중개 대상 권리입니다. 중개 대상 권리는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 한마디로 등기되는 권리죠. 물론 임대차는 등기가 되든 안 되든 중개 대상 권리에 해당합니다. 지금 한번 좀 나올 때가 됐는데, 유치권하고 법정지상권은 등기되는 권리는 아니다, 그죠? 하지만 일신 전속적인 권리가 아니니까 이전할 수 있다. 이전할 때는 중개대상 권리에 해당한다. 자, 중개할 때 권리의 득실 변경을 알선하는 것을 중개라고 합니다. 그럼 누가 오피스텔 하나 구해주세요 의뢰를 받았어요. 자기 것도 아닌 오피스텔을 자기 것처럼 속여가지고 그 의뢰인하고 직접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자, 여기서 이 사람 무등록자입니다. 등록장 계약증을 대여받아서 하고 있는데, 대여받아서 하고 있다 핵심적인 내용이 아니에요. 자기 것도 아닌 오피스텔을 자기 것처럼 속여서 계약을 체결했다 핵심적인 내용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누가 오피스텔 하나 구해주세요 그러는데 자기가 내 오피스텔인데 내하고 계약을 체결하자. 이거는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로서 계약을 체결한 거지 임대차를 중개를 한 거는 아니죠, 그죠? 결론적으로 이 행위는 중개 행위가 아니다. 자, 중개할 때 의뢰를 받는데 쌍방 당사자에게 의뢰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한 번씩 나오는 판례인데 일방 당사자의 의뢰에 의해서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을 알선하는 것도 중개에 해당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중개업입니다. 용어정의에서는 제일 중요하고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중개업이에요. 중개업 할 때 특별히 조심해야 되는 게 중개라는 개념에서 업을 붙인다, 이거 아니라는 것. 즉 법정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권리의 득실 변경을 알선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하는 말은 중개라는 개념에서 업을 그대로 붙인 거죠, 그죠? 중개업 나오면은 판단의 기준이 보수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게 판단의 기준이에요. 중개업이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해서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보수를 안 받으면 중개업이 아닙니다. 무등록자가 거래계약을 체결시키고
보수를 달라고 약속 요구하는 상태에서는 아직 보수를 안 받았죠. 이거는 중개업 아니다. 그죠? 결론적으로 그 사람을 무등록자로 처벌할 수 없다. 자주 나옵니다. 또 중개업이라 할 때 업이란 계속 반복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우연히 한번 하는 것은 중개업이 아니죠. 그죠? 이것도 자주 나와요. 또 자주 나오는 게 중개행위인지 아닌지의 판단은 그 중개행위를 하는 본인이 판단하는 게 아니고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이것도 자주 나옵니다. 또 중개라는 개념에서 저당권도 중개대상 권리에 해당하죠. 어떤 권리가 중개대상 권리에 해당하느냐 안 하느냐, 한마디로 등기되느냐 안 되느냐 이렇게 판단하면 되죠. 그러면은 의뢰를 받고 보수를 받고 저당권 설정하는 것을 업으로 해도 물론 중개업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런 판례는 있지만 이 판례는 잘 안 나옵니다. 대신에 자주 나오는 게 이게 금전 소비 대차의 알선에 부수하여 저당권 설정하는 것을 업으로 해도 물론 중개업에 해당한다. 요거는 중개업에 해당한다고 맞는 지문으로도 자주 나오고 틀리는 지문으로도 아니다라고 틀리는 지문으로도 자주 나옵니다. 최근에 자주 나오는 게 어떤 거냐면은 무등록자가 중개업을 합니다. 이거 중개업이라 아니다. 무등록자가 중개업한다. 중개업 아니면 처벌할 수가 없죠. 결론적으로 무등록자가 의뢰를 받고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해도 중개업에 해당합니다. 그러면은 중개업 용어 정의할 때 중개업이란 기업공개사가 의뢰를 받고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하면은 맞다 틀렸다. 만약에 기업공개사가 이렇게 하는 것을 중개업이라 한다면은 기업공개사 아닌 자가 하면은 중개업이 아니죠. 처벌을 할 수가 없다고도. 그래서 중개업 용어 정의할 때는 누가 하는 말은 안 들어가요.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자, 핵심은 두 개인데 이 법에서 공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물론 외국에서 자격을 취득한 자는 우리 법에 한 공중개사가 아니다. 또 중개업은 기업공개사 돼야지 합법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공인중개사란 이 법에서 공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이거 붙으면 안 되죠. 그죠? 그냥 공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끝이 나야 돼요. 그 다음에 기업공개사, 이 법에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를 말한다. 끝이 나야 돼요. 그런데 실제로 지문에 어떻게 하면 나왔냐면은 이 법에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공인중개사를 말한다. 이거 지문에 나오면 이게 왜 틀리는지 모르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우리 기업공개사의 종별에 자 법인인 기업공개사가 있고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기업공개사도 있고 중개인도 있죠. 물론 시험에서는 중개인이라는 말은 안 나옵니다. 중개인이라는 말이 나오면 뭐라고 나오냐면은 법 76385 부칙 6조 2항에 의한 기업공개사 이래 나와요. 그런데 중개인은 자격증이 없죠. 그죠? 중개인도 기업공개사입니다. 그러니까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를 말한다 이래야지. 이 사람은 자격증이 없으니까 등록한 공인중개사를 말한다 이러면 안 되죠. 그죠? 그럼 이걸 가지고 어떤 내용으로 요즘 이런 지문들이 한 번씩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중개사무소 이전을 합니다. 그러면 사무소 이전 신고서에 기업공개사의 종별이 있어요. 그럼 여기에다가 자기가 동그라미를 칩니다. 그런데 개설 등록하기로는 지금은 중개인으로는 등록할 수는 없죠. 등록 신청서에는 종별이 법인하고 공중개사만 있습니다. 자, 기업공개사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를 말한다. 이래야 되죠. 조심해야 되는 게 기업공개사란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무등록자가 중개업을 해도 중개업에 해당한다 그러죠. 그죠? 무등록자가 중개업 했다 기업공개사 된다 하면 안 되죠. 개설 등록한 자를 말한다지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아니죠. 그죠? 마찬가지로 기업공개사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해서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이것도 아니죠. 의뢰를 받고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게 중개업이죠. 기업공개사란 의뢰를 받고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하는 말이나 중개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하는 말이나 똑같은 말이죠. 그게 아니고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를 말한다. 자, 그 다음에 고용인 중에서 자격증이 있으면 소속 공개사, 자격증이 없으면 중개보존이에요. 그러면은 자 질문부터 하고 갈게요. 고용인이 되기 위해서 고용신고 전 얼마 이내 실무교육을 받아야 됩니까? 1년 이내 받아야 된다. 요래 넣으면 안 됩니다. 시험 칠 때 조심해야 되는 게 고용이라 나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판단을 할 때는 소속 공개사냐 중개보조냐 반드시 구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소속 공개사 되기 위해서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되죠. 중개보조원이 되기 위해서는 직무교육을 받아야 되죠. 그래서 문제에서 고용인이라 나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소속 공개사냐 중개보조원이냐 구분을 하고 문제를 푸세요. 자, 자격증 있는 소속 공개사 용어 정의할 때 소속 공개사의 핵심은 한 3개, 4개 있습니다. 첫 번째가 용어 정의할 때 반드시 소속되었다, 공주회사다 하는 말을 일단 찾고 법인의 임원이나 사원으로서 공주회사한 자도 소속 공개사입니다. 그래서 소속 공개사란 개업공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공개사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물론 공인중개사 가로 열고 개업공개사인 법인의 임원이나 사원으로서 공인중개사한 자를 포함한다. 즉 이 사람도 소속 공개사 맞죠, 그죠? 또 소속 공개사는 중개 업무 할 수 있지 해야 되는 의무는 없습니다. 굉장히 헷갈리는 질문이 나왔는데 소속 공개사 모든 중개 업무를 수행했을 때 소속 공개사가 권리를 취득하는 의뢰인에게 확인 설명해야 될 의무가 있다. 소속 공개사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죠, 그죠? 그런데 이 질문이 딱 한 번 나오는데 이거보다 자주 나오는 게 거래계약서나 확인설명서를 작성하는 것은 중요한 중개 업무예요. 그럼 소속 공개사가 중개 업무를 했을 때 거래계약서 확인설명서를 작성할 수 있지 작성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죠? 물론 그럴 때는 누가 개업공개사 작성했던 소속 공개사 작성했던 개업공개사와 그 업무를 수행한 소속 공개사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되는 의무는 있어요. 자격 정지 부분에서 문제의 핵심이 어떤 게 있냐면은 이게 자격 정지냐 아니냐 하고 나오면 답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거래계약서 확인설명서 작성하는 의무는 누구에게 있다고요? 개업공개사 있죠. 그러면 교부는 누가 해야 된다? 개업공개사가. 그 다음에 보관은 누가 해야 된다? 기업공개사가. 그래서 소속공개사 업무를 수행했으면은 서명 및 날인하는 의무는 있지만 작성한다, 교부한다, 보관한다 의무가 없죠. 요거는 자격 정지 사유는 아니다, 그죠? 자, 그다음에 소속공개사 할 때 소속되었다, 공주회사다 하는 말을 꼭 찾아야 되듯이 중개보존할 때도 꼭 찾고 들어가야 되는 게 소속되었다, 공주회사가 아니다 찾아야 되죠. 중개보존이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개사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 및 일반 업무 등 개업공개사의 중개 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중개보존할 때 절대 중개 업무할 수 있다 말에 들어가면 안 되죠. 마찬가지로 거래계약서나 확인설명서를 작성할 수 있다 이런 말도 들어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용어 정리에서 주로 한 문제 이래 놓습니다. 자, 1번 보겠습니다. 이 법위에서 용어 정의로 옳은 것은 자, 오피스텔 임대차를 요구한 임차 의뢰인과 직접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은 중개행위에 해당한다. 요거는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로서 계약을 체결한 거지 임대차를 중개를 한 건 아니죠, 그죠? 이거는 중개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요거 우리 법에서는 금정위 중에서 직접 거래라고 표현하죠. 이번에 개업공개사라 하면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해서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그럼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해서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게 중개업이죠. 이걸 간단하게 하면은 개업공개사는 중개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틀렸죠, 그죠? 개업공개사란 이 법에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를 말한다. 3번에 소속 공개사라 하면 개업공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일단 소속되었다, 공개사다 찾고 가로 뒤에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공개사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요래 있는데 자, 지문에 뭐뭐 한다 하고 다만 하는 단서조항이 있으면은 그거는 전부 다 문제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면 다만 하는 단서조항 꼭 보셔야 되죠. 문장이 끝나고 난 뒤에 단서조항은 다만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런데 문장 중간에 있는 단서조항은 가로로 들어갑니다. 가로 안에 거 반드시 보셔야 되죠. 그래서 공인중개사 가로 열고 개업공개사인 법인의 임원 또는 사원으로서 공인중개사한 자를 제외한다. 하는 말은 임원이나 사원으로서 공인중개사한 자는 소속 공개사가 아니라는 말이죠, 그죠? 이 사람도 소속 공개사입니다. 그래서 포함한다 하는 게 맞죠. 4번에 중개보조원이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 및 일반 업무 등 개업공개사의 중개 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일단 뭐 찾아야 됩니까? 소속되었다, 공개사가 아니다. 일단 찾아야 되죠. 그런데 소속되었다는 말이 빠졌죠. 그것 때문에 빠졌고
5번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한마디로 무등록자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해서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경우에도 중개업에 해당한다. 무등록자가 중개업을 했다. 중개업 맞죠? 자, 5번은 맞고요. 자, 2번 보겠습니다. 이 법에한 중개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해서 일정한 보수를 받고 금전 소비 대차의 알선에 부수하여 저당권 설정에 관한 행위의 알선을 업으로 하는 경우에도 중개업에 해당한다. 맞죠? 이거는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틀리게도 자주 나옵니다. 중개업에 해당하는 거 맞고, 중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진정으로 거래 당사자를 위해서 거래를 알선 중개하려는 의사를 갖고 있었느냐는 기업공개사의 주관적인 의사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건 주관적인 의사에서 결정되는 게 아니고 사회 통념상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그러죠. 그럼 요 지문이 요 판례가 나오는 것은 두 가지가 나와요. 두 가지가 한꺼번에 나왔을 때가 딱 한 번 나와 있는데 요 내용을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자, 우리 중개실무라는 게 뭐를 중개실무를 하느냐면은, 자, 중개실무가 중개 의뢰 접수를 받았어요. 중개 의뢰 접수를 받고 그 다음에 중개가 완성될 때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중개실무라고 합니다. 중개 의뢰 접수를 받았다는 말은 중개계약이 체결됐다 이 말이죠. 중개가 완성됐다는 말은 거래계약이 체결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자, 거래계약이 체결되면은 계약서 작성하고 통상 계약금 10% 지급하겠죠. 조금 있다가 중도금 지급한다. 중도금 지급한다, 잔금 지급한다, 등기 이전한다 하는 게 기업공개사가 관여되어 있을 때 중개보존이 잔금을 횡령을 했어요. 그러면 그래서 의뢰인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 자,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의뢰인이 기업공개사가 손해배상 청구를 했습니다. 그냥 안 물어줬어요. 그냥 소송이 벌어졌어요. 소송이 벌어졌다. 그럼 기업공개사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기업공개사 행위로 본다. 맞죠? 그죠? 고용인이 중개 행위로 인해 가지고 의뢰인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면은 기업공개사가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게 맞는데, 중개 행위는 거래계약이 체결되면은 중개 행위가 끝이 난다. 그래서 이거는 한마디로 중개 행위가 아니니까 고용인이 잘못했다 하더라도 나는 못 물어주겠다 이렇게 항변을 합니다. 공부는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판사가 판결을 하면서 이게 중개 행위인지 아닌지의 판단은 그 기업공개사 당신이 판단하는 게 아니고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그래서 판사가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판단해 보니까 이것도 중개 행위에 속한다 이 말이에요. 중개 행위에 속한다는 말은 이로 인해 가지고 의뢰인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면은 기업공개사 물어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판례가 두 개예요. 첫 번째가 이것도 중개 행위에 속한다. 또 하나가 이게 중개 행위냐 아니냐의 판단은 기업공개사가 주관적인 의사에서 판단하는 게 아니고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그냥 문제가 나오면 따로따로 나오는데 판례는 하나의 판례로 나왔어요. 그래서 중개 행위에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는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거지 기업공개사의 주관적인 의사에서 판단하는 것은 아니다. 3번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즉 무등록자가 우연한 기회에 단 1회 건물 전세를 중개하고 수수료를 받은 사실만으로 중개업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우연히 1회 하는 것은 업이 아니죠. 업이 아니니까 중개업이 아니다. 맞고, 중개업이 아니라는 말은 결론적으로 무등록자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말이에요. 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거래계약을 체결한 후 단지 보수를 요구하는 상태라면 중개업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중개업의 핵심은 보수를 받아야 되죠, 그죠? 아니, 보수를 요구한다, 보수를 안 받았으니까 중개업이 아니다. 즉 무등록자로 처벌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5번의 중개행위에는 기업공개사가 거래의 쌍방 당사자로부터 의뢰를 받아 중개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거래 일방 당사자의 의뢰에 의해서 중개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이건 맞죠? 또 이거 말고 또 지문에 하나 봐야 되는 게, 우리가 컨설팅 하는 게 있어요. 컨설팅 하는 게 문제가 나오면은 유형은 두 개입니다. 우리 법에서 표현하기로 부동산의 이용, 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거는 법인인 기업공개사 겸업할 수 있는 업무로서 중개업은 아니다. 그러면은 문방구 하면서 중개업 하는 것은 중개업이 아니다. 문방구 하면서 중개업 하는 것도 중개업 맞죠? 세탁소 하면서 중개업 하는 것도 중개업 맞죠? 그럼 컨설팅 하면서 중개업 하는 것은 중개업이 아니다. 중개업 맞죠?
그러면은 컨설팅의 부수에서 중개행위가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 중개업에 해당될 수 있다. 컨설팅이 나올 수 있는 게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자, 그다음 중개 대상물 조금 정리를 하고 갈게요. 중개대상물이 법에서 규정된 토지 건축물 그 밖의 토지 정착물, 시행령에서 규정된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이래 있는데 법에서 규정된 토지 건축물 그 밖의 토지 정착물은 등기를 안 해도 허가를 안 받아도 중개대상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행령에서 규정된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허가라는 개념은 전혀 개입될 여지가 없고 등기를 안 하면은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자체가 성립을 안 하니까 된다 안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죠. 그죠? 자, 일단 우리 중개대상물은 부동산이어야 됩니다. 부동산이 아니면은 중개대상물이 안 돼요. 부동산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공부하는 전체가 부동산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떤 지문으로 한번 나왔냐면은 법인이 교육공개서 겸업할 수 있는 업무에 공매 대상 동산에 대한 권리 분석 및 체력의 알선. 동산은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죠. 그건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죠? 공매 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 분석 및 체력의 알선 여기 할 수 있어요. 자, 우리 중개대상물 전부 다 부동산이어야 된다. 그런데 부동산이 아니다. 예를 들어서 형태가 없는 것, 부동산이 아니다. 형태가 없는 것 중개대상물 안 되죠. 권리금, 특허권, 영업권, 지적 소유권 이런 것들 중개대상물 안 돼요. 모든 부동산이 중개대상물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 법으로 규정된 토지 건축물 그 밖에 토지 정착물,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만 중개대상물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비행기나 선박은 민법에서 관이 부동산으로 보지만 법정 중개대상물 아니니까 이거는 중개대상물 안 된다는 말이에요. 법정 중개대상물이라 하더라도 전부 다 중개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사적 소유가 가능해야 되고 거래가 가능해야 된다. 남대문 건축물 맞죠? 이거 중개대상물 안 되죠. 그죠? 사적 소유가 안 된다는 말이에요. 또 이 법정 중개대상물에 공법상 이용 제한이나 거래 규제가 있어도 중개대상물 되고 각종 제한 등기가 있어도 중개대상물 된다. 그럼 이런 것들은 주로 실제로 공법상 이용 제한이나 거래 규제가 있는 제한 등기가 있는 것을 예를 들어서 내가지고 중개대상물 되느냐 안 되느냐 지문 하나로 나옵니다. 토지거래 허가라는 거래 규제가 있어도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의 사유지 중개대상물 되죠. 개발제한구역이라는 이용제한이 있어도 개발제한구역 내의 사유지 중개대상물 됩니다. 가압류라는 제한 등기가 있어도 가압류된 토지 물론 중개대상물 된다. 그죠? 자, 토지는 문제가 잘 나오는 부분은 아닌데, 자, 토지 매매할 때는 소유권 이전할 때는 필지 단위로 거래가 된다. 즉 1필지의 일부분은 매매할 수 없다는 말이죠. 저당권 설정하는 것도 1필지 전체가 되죠. 대신에 용익물권, 즉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또는 임차권은 1필지의 일부분도 가능하다. 잘 안 나오는데 한 4, 5년 전에 저당권 설정하는 것을 1필지 일부분 내 되느냐 안 되느냐 여기 질문이 한번 나왔고 오래전에 지상권 설정하는 게 되느냐 안 되느냐 1필지 일부분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한 2번 정도 나왔어요. 자, 무주부동산 누구 겁니까? 무주부동산 누구 거냐 그러면은 말로는 국유다 그러지만 속으로는 먼저 본 놈이 임자다 이러죠. 그죠? 국유니까 중개됐으면 안 되죠. 미채굴 광물 마찬가지고 공유수면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공유수면을 매립인가 받고 준공 허가를 받으면은 사적 소유가 가능하죠. 그러면은 중개대수물 되죠. 포락지 사건이 소멸됐으니까 중개대수물 안 된다. 자, 중개대수물에서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 건축물이에요. 물론 건축물을 건축법에서 용어 정의하거나 또는 민법에서 정의하는 게 약간 다른데 그게 우리 법에서 문제가 나올 건 아니고 판례에서는 민법상 건축물에 한정된다 이런 판례가 있어요. 그러면은 자, 건축물에서 뭐가 중요하냐면은 기존 있는 건축물 중개대수물 되죠. 그런데 판례에서 특정한 동호수가 결정된 미래 건물도 건물로서의 형태가 없는 미래 건물도 특정한 동호수가 결정되면은 중개대수물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주택법에서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물론 법에서는 분양계약이란 말은 없죠. 우리 주택법에서 분양이란 말을 주택공급이라고 표현하죠. 주택공급계약을 체결했다. 특정한 동호수가 결정되죠. 그리고 등기할 때까지의 권리를 법에서 표현하기로는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다 이랬어요. 그런데 그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표현할 때는 분양권이라고 표현합니다. 또
정비법에서 특정한 동호수가 결정되는 단계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아야 되죠.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으면 특정한 동호수가 결정됐어요. 그때부터 등기할 때까지의 권리인 입주자로 선정된지를 우리가 표현할 때는 입주권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분양권이나 입주권은 특정한 동호수가 결정됐기 때문에 미래건물로 본다. 미래건물로 보니까 중개됐으면 된다. 그죠? 이거 할 때는 반드시 구분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자, 주택법에서 추첨해서 당첨되면은 분양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리. 이 지문은 이렇게는 잘 안 나옵니다. 실제는 여기 맞는데 판례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추첨해서 당첨되면은 입주 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거는 추첨해서 당첨되면은 분양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리이지 아직까지 분양 계약 체결해 가지고 특정한 동호수가 결정된 건 아니죠. 이 추첨해서 당첨되면은 입주 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인 입주권은 중개대상물이 안 된다. 반드시 구분해야 돼요. 자, 그거에 중개대상물 된다 안 된다 한참 논란이 많고 시험에 많이 나올 때 하늘에서 뚝 떨어지기로 대토권이 떨어지세요. 일정한 지위에서 토지를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인 대토권, 요거는 중개대상물 된다는 판례가 없습니다. 대토권, 중개대상물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밖의 토지 정착물. 그럼 그 밖의 토지 정착물 들어가기 전에 하나 더 봐야 되는 게 토지는 중개대상물 되죠. 그런데 흙을 한 줌 지어가지고 이거 중개대상물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건 말도 안 되죠. 그죠? 그러면 토사, 암석, 수목, 교량, 담장 이런 것들을 토지의 구성 요소라고 합니다. 토지는 중개대상물 되지만 토지의 구성 요소는 중개대상물 안 된다. 그죠? 그럼 여기서는 그 밖의 토지 정착물에서는 하나만 보시면 돼요.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요거는 중개대상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수목은 토지의 구성 요소로서 중개대상물 안 되죠.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은 중개대상물 된다 그랬죠. 그러면은 아무 말이 없이 수목의 집단은 중개대상물 된다 안 된다. 이건 안 되죠. 나무가 하나가 있으면 수목이고 두 개나 세 개가 같이 있어 수목의 집단이죠. 마찬가지로 토지의 구성 요소를 봅니다. 수목의 집단이라 하더라도 명인 방법을 갖춰야지 중개대상물 됩니다. 자, 그거까지 하고 3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몇 개냐? 1번에 아파트에 대한 추천기일에 신청을 하여 당첨이 되면 아파트의 분양 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를 가리키는 입주권은 미래건물로 보아 중개대상물 해당한다. 이건 특정한 동호수가 결정이 안 됐죠. 미래건물 아니니까 이거는 중개대상물 안 되죠. 이번에 완성되지 않았으나 특정 동호수를 정하여 분양 계약이 체결된 아파트는 중개대상물 해당한다. 아직까지 완성 안 됐죠. 하지만 동호수가 결정됐기 때문에 미래건물로 본다. 중개대상물 맞네요. 개발 제한구역 내의 토지는 공법상 이용제한에 해당하며 이 안에 있는 사유지 중개대상물에 해당한다. 공법상 이용제한이나 거래규제가 있어도 각종 제한 등기가 있어도 중개대상물 된다 그랬어요. 무허가 건축물은 중개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건축물 등기가 됐든 안 됐든 되죠. 그죠? 그럼 쉽게 이야기하면은 허가 안 받은 건축물이에요. 그러면 갑이 건물을 허가를 안 받고 건물을 지었습니다. 이건 누구 겁니까? 갑 거죠. 그죠? 무허가 건축물은 갑은 천년만년 살아야 됩니까? 팔고 이사갈 수 있습니까? 팔고 이사갈 수 있죠. 내 거 되고 팔 수 있으면 중개대상물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5번에 가압류된 토지는 중개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각종 제한 등기가 있어도 중개대상물 해당합니다. 일정한 지하에서 토지를 분양받을 수 있는 대토권은 중개대상물에 해당한다. 대토권 안 된다 그랬죠.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은 중개대상물이 될 수 없다.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도 중개대상물이 된다 이랬어요. 자, 그 다음에 시행령에서 규정된 임목 볼게요. 자, 임목이라는 말이 나오면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임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기된 임목이에요. 그러면은 임목에 등기가 됐다는 말이 없어도 임목이란 말이 나오면은 등기가 됐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자, 이게 토지가 있습니다. 임목이 있어요. 임목이 등기가 됐다는 말은 등기부가 있죠. 등기부가 있다는 말은 소유권의 대상도 되고 저당권의 대상도 됩니다. 그러면은 소유권의 대상이 된다 하는 말은 토지하고 분리해서 임목만 매매할 수 있다 없다? 임목만 매매할 수 있다. 첫 번째 봐야 되고, 그러면은 토지 소유자하고 임목 소유자가 달라졌어요. 자, 달라졌다. 그러면은 임목은 을 거죠, 그죠?
임목은 을 겁니다. 토지는 누구 겁니까? 토지는 갑 거죠. 그러면은 임목은 을 건데 토지는 갑 거다. 임목이 10년 있습니다. 10년이 있다 그러면은 임목 소유자는 갑의 토지를 10년 동안 빌려서 쓰는 거죠. 임목이 100년이 있으면은 임목 소유자는 갑의 토지를 100년 동안 토지를 빌려서 쓰는 거죠. 토지를 오랫동안 빌리는 것을 지상권이라죠. 원래 지상권은 등기하는 권리죠. 그런데 지금 갑은 을에게 임목만 팔아야지 지상권 설정은 안 해줬죠. 결론적으로 토지 소유자고 임목 소유자가 달라지면은 토지 소유자는 임목 소유자에게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지문에 나올 수는 있지만 틀리게 나올 건 아니에요. 자, 그건 다른 말로 하면은 임목 소유자는 법정 지상권을 취득했습니다. 그러면은 갑이 병에게 땅을 팔았다. 그러면은 법정 지상권을 취득한 을은 임목 뽑아서 나가야 됩니까? 안 나가고 그대로 있어도 됩니까? 그대로 있어도 되죠. 갑이 이 산의 지상권을 설정했다. 법정 지상권을 취득한 을은 임목 뽑아서 안 나가도 되죠. 그대로 있어도 되죠. 결론적으로 토지 소유권이 이전하거나 토지의 지상권을 설정했다. 임목 뽑아서 안 나가도 된다 그랬죠. 결론적으로 임목에는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 임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틀리게 나올 수 있는 첫 번째예요. 자, 두 번째가 병이 이 산을 사려고 합니다. 소유자가 다른 임목이 있는 게 좋다 없는 게 좋다. 없는 게 좋죠. 있으면은 임목 있는 만큼은 사용을 못하죠. 그죠? 그러면은 산에 올라간다고 해서 임목이 있다는 걸 알 수는 없죠. 왜냐면은 나무마다 등기가 되면은 목걸이를 걸어놓고 내 등기됐다 표현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토지 소유 이 사람이 토지를 사려면은 적어도 토지 등기부는 떼보겠죠. 토지 등기부에 자, 토지 등기부가 세 개로 나눠지죠. 그죠? 사실관계를 기재하는 표제부, 그 다음에 권리관계 중에서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는 갑구, 소유권 이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을구. 그러면은 이 토지 등기부에 임목이 있다는 사실관계를 기재해야 된다. 임목이 있다는 사실관계 기재는 표제부, 갑구, 을구 어디 합니까? 표제부 해죠. 그죠? 그래서 이 말을 법으로 표현되기로는 토지 등기부 표제부에 임목 등기 번호를 기재한다. 임목이 있다는 사실관계를 기재한다. 나올 수 있는 두 번째예요. 자, 그럼 임목이 등기가 됐으니까 등기부가 있다. 소유권의 대상도 되지만 저당권의 대상도 되죠. 임목의 저당권을 설정했어요. 물론 저당권 설정하고 임목이 벌채가 되면 가치가 떨어지니까 은행을 위해 가지고 보험에 붙여야 된다. 보험에 가입해야 된다. 자, 저당권을 설정했다. 저당권 설정하고 난 뒤에 임목이 벌채가 됐어요. 벌채가 됐다. 임목의 가치가 현저하게 떨어졌죠. 지금 이 건물하면 재수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건물에 저당권이 설정됐어요. 큰 차가 가지고 충돌했습니다. 좀 파괴가 됐어요. 그러면 그 건물의 가치가 현저하게 떨어졌죠. 그럼 그 건물은 저당권의 목적물 그대로 있습니까? 빠집니까? 담보물로 그대로 있죠. 여기에서 벌채가 되었다. 가치는 떨어졌지만 이 벌채된 나무도 저당권의 목적물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저당권 설정하고 난 뒤에 나무가 벌채되었다. 분리된 수목, 토지로부터 분리된 수목에도 저당권의 효력은 미친다. 틀리게 나올 수 있는 건 세 개예요. 이거 말고도 별도로 봐야 되는 게 그러면은 저당권 설정하고 난 뒤에 나무가 벌채가 됐어요. 원래 저당권을 설정한다는 말은 기한이 도래될 때까지 돈을 안 갚으면 경매 들어가겠다 이 말이죠. 그런데 나무가 벌채가 되었다. 기한이 도래될 때까지 기다리면은 다 유실되고 썩겠죠. 그래서 저당권 설정하고 난 뒤에 나무가 벌채가 되면은 기한이 도래되기 전에도 경매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경락대금은 공탁해야 된다. 또 하나가 자, 저당권자는 임목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 별로 안 좋아하겠죠. 그래서 저당권자의 승인을 받지 않고서는 임목 소유자는 자기 권리를 포기할 수도 없고 계약을 해지할 수도 없다. 같이 떨어뜨리는 행위를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법정지상권 포기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공장재단, 광업재단 극히 문제는 잘 안 나옵니다. 하나의 재산권으로 본다. 하나의 재산권으로 본다는 말은 분리할 수 있다 없다? 분리할 수 없다. 그래서 토지나 건축물은 각각 중개됐으면 되지만 공장재단이나 광업재단 내의 토지나 건축물은 분리해서 중개됐으면 될 수 없다. 하나만 더 보면은 공장재단을 설립했어요. 공장재단을 설립한다는 말은
안에 토지나 건축물 가지고 재산권 설정하는 것보다 여러 가지 공기구 부표나 이런 거 하나의 재산권으로 봐가지고 돈을 더 많이 빌리기 위해서 재단을 설립합니다. 요래 재단을 설립해 놓고 아직 재산권 설정은 안 해요. 그러고 난 뒤에 이걸 담보로 개인적으로 돈을 빌림. 그러면 이거 분리할 수 없으니까 빠져나갈 수가 없거든요. 이런 악덕업주를 없애게 해가지고 재단 설립하고 난 뒤에 10개월 이내 정상적으로 재산권 설정하지 않으면 재단의 효력은 없어진다. 이런 것도 있어요. 자, 4번 보겠습니다. 임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토지 소유권의 이전이나 토지의 지상권을 설정한 것은 임목에는 영향을 미친다. 임목 뽑고 나가야 됩니까? 안 나가도 됩니까? 안 나가도 되죠. 그죠? 법정지상권을 취득했으니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번에 임목이 경매 등의 방법으로 토지 소유자와 임목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토지 소유자는 임목 소유자에게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맞죠? 자, 토지 등기부 갑구에 임목 등기번호를 표시한다. 이 말은 토지 등기부 갑구에 임목이 있다는 사실관계를 기재한다 하는 말이나 의미는 똑같은 거예요. 사실관계 기재는 어디에 기재합니까? 표제부죠. 그죠? 이거 오래전에 갑구라고 틀리게 2번 나왔어요. 사실 임목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이 부분입니다. 문제는 돌고 도니까 지금 나올 때가 됐어요. 4번에 임목을 재단권의 목적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임목을 보험에 붙여야 하며 재단권의 효력은 토지로부터 분리된 수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분리된 수목에 영향을 재단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말은 이 분리된 수목은 재단권의 목적물에서 빠진다 이 말이죠. 안 빠지고 그대로 있죠. 그죠? 토지로부터 분리된 수목에도 재단권의 효력은 미칩니다. 5번에 지상권자 또는 토지의 임차인에게 속하는 임목이 재단권의 목적이 되어 있는 경우는 지상권자 또는 임차인은 재단권자의 승낙 없이 그 권리를 포기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면은 자기 권리를 포기하게 되면, 즉 법정지상권을 포기하면은 임목의 가치가 떨어지죠. 재단권자는 별로 안 좋아하겠죠. 그죠? 재단권자의 승낙 없이는 자기 권리를 포기할 수도 없고 계약을 해지할 수도 없다. 이렇습니다. 자, 그 다음 공인중개사 정리 좀 하고 갈게요. 자, 공인중개사 자격은 원래 시도지사 소관이에요. 시도지사 소관인데 시험 실시권자는 원칙은 시도지사입니다.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시험을 시행할 수도 있다. 그래서 시도지사 또는 국토교통부 장관을 한꺼번에 표현할 때는 시험 시행기관의 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시험 실시권자 예외적으로 국장이 들어갈 수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가 시도지사가 합니다. 그러면은 자격증 재교부 신청은 시도지사가 하죠. 자격증 교부는 누가 한다? 시도지사가. 그럼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첫 번째 목적이 자격증 따는 거죠. 자격증 받는 거다. 첫 번째 목적이니까 시도지사는 합격자 결정 공고로부터 1개월 이내 자격증을 교부해야 된다. 자, 근데 우리 시도지사 할 때 이 질문은 반드시 나올 거야. 자, 원래는 시도지사는 교부한 시도지사하고 사무소 소재지 시도지사 2명이었어요. 근데 뜬금없이 발급한 시도지사가 들어갔습니다. 발급한 시도지사가 들어간 이유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법률에서 신고받은 시군구 정장은 지체 없이 신고 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해서 발급하여야 한다라고 말을 바꿨어요. 말은 똑같습니다.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교부한 시도지사가 있었는데 이거를 발급한 시도지사를 바꾸려고 했어요. 바꾸려면 다 바꿔야 되는데 어느 정도 바꾸다가 끝났는갑다 싶어가지고 서둬버렸어요. 결론적으로 그 뒤에도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교부한 시도지사 있고 발급한 시도지사도 있고 이런데 이 발급한 시도지사 어디서 나오느냐면은 자, 우리가 등록관청에게 서류가 들어갈 때 자격증 사본이 안 들어가죠. 그죠? 왜 안 들어갔냐면 등록관청은 자격증을 그러니까 시도지사에게 물어보면 되죠. 등록관청에게 자격증 사본이 들어갔던 경우가 3번 있었어요. 등록 신청할 때, 그 다음에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 그 다음에 소속 공제사 고용 신고할 때 자격증 사본이 들어갔는데 지금 안 들어갑니다. 요거 3개만 등록관청은 자격증을 발급한 시도지사에게 자기 여부를 확인 요청해야 된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거 말고는 전부 다 교부한 시도지사예요. 그런데 교부한 시도지사, 발급한 시도지사 사실은 똑같기 때문에 틀리게 나오진 않습니다. 그럼 문제가 나오면은 전부 다가 교부한 시도지사라고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서 자격 취소는 누가 준다? 교부한 시도지사. 자격 정지 누가 준다? 교부한 시도지사. 자격 정지는 자격증 반납 안 하죠. 자격 취소는 자격증 반납합니다. 7일 이내 누구에게 반납한다?
교반 시도사에게. 그럼 7일 내 자격증 반납 안 하면은 100만 원 이내 과태료죠. 문등표 휴게사 보자. 그러면은 7일 내 자격증 반납했는지 안 했는지는 누가 알 수 있다? 교반 시도사가 알 수 있죠. 그럼 그 과태료 누가 부과한다? 교반 시도사 부과한다. 그러니까 전부 다 교부한 시도회사 하면 되는데 사무소 소재 시도회사가 딱 한 번 나옵니다. 딱 한 번 나오는데 문제 안 나오면은 섭섭하겠죠. 그죠? 자,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자격증을 땄어요. 서울시장이 교부한 시도회사입니다. 대구에서 중개업할 수 있죠. 그러면 대구시장이 사무소 소재지 시도회사예요. 자, 서울에서 자격증을 따고 대구에서 중개업을 하는 그 기업공개사인 공인중개사에게 실제로 지도 감독은 서울시장이 합니까? 대구시장이 합니까? 대구시장이 지도 감독하는 거 맞죠? 대구시장이 지도 감독해갖고 자격 취소에 해당하는 사실을 적발했어요. 자격 취소 주기 전에 청문해야 되죠. 청문을 한다는 말은 변명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순수한 우리말로 하면은 한 번만 봐주세요 하고 사정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서울에서 자격증을 따고 대구에서 중개업을 하다가 대구시장에게 자격 취소에 해당하는 사실을 적발됐다. 누구에게 봐달라고 사정하는 게 맞습니까? 대구시장에 봐달라고 사정하는 게 맞죠? 사정하는 게 청문이죠. 청문이 취소에 필요한 절차죠. 결론적으로 교부한 시도지사, 사무소 소재 시도지사가 다르다면은 사무소 소재지 시도지사가 자격 취소나 자격 정지에 필요한 절차를 완료하고 여기서 취소에 필요한 절차는 청문인데 정지에 필요한 절차는 우리 법에는 없어요. 행정절차법에 보면은 의견 제출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사무소 소재 시도지사가 이런 절차를 완료하고 교부한 시도지사에 통보해줘라. 어떤 경우라 하더라도 자격 취소나 정지는 누가 준다? 교부한 시도지사 주죠. 그럼 결론적으로 교부한 시도지사가 다른 절차 없이 그대로 취소나 정지를 주겠다는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게 두 개입니다. 어떤 경우라 하더라도 자격 취소나 정지는 누가 준다? 교부한 시도지사 준다. 그런데 다르다면 취소나 정지에 필요한 절차는 누가 완료한다? 사무소 소재 시도지사가 완료한다. 이 부분은 자격하고 관련된 이론 문제가 나오면 절대 안 빠집니다. 주로 이게 틀리게 나와요. 나머지 하나는 잘 안 나오는데 공인중개사가 소속 공인중개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자격 정지에 해당하는 사실을 등록관청이 알았어요. 정지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았다. 그럼 자격 정지 줘야 되는데 등록관청이 자격 정지 못 주죠. 자격 정지 주라고 지체 없이 시도의사에게 통보하여야 한. 요 지문은 32번, 33번, 32번 치는 것 중에서 지문이 딱 한 번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하나 조심해야 되는 게 행정관청은 자기 위로는 올라갈 수 있어요. 관할이 다른 쪽에서는 위로 절대 못 올라갑니다. 그럼 등록관청 위에 시도의사는 사무소 소재 시도의사죠. 그럼 이게 만약에 다르다면 등록관청은 직접 교부한 시도지사에 통보하는 게 아니고 사무소 소재 시도지사에게 통보한다. 하여튼 결론적으로 취소나 정지에 필요한 절차를 완료하는 것만 사무소 소재 시도지사, 나머지는 전부 다가 교부한 시도지사 이러면 되죠. 자, 다시 들어가 가지고 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시험을 시행할 수도 있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시험을 시행하려는 경우는 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돼요. 첫 번째가 정책심의위원회는 국토교통부에 둔답니까? 둘 수 있답니까? 둘 수 있다. 처음에는 둔다 했는데 매스컴에서 한번 떠들었어요. 우리나라에 무슨 위원회가 이렇게 많으냐? 우리나라가 무슨 위원회 공화국이냐? 떠드니까 법을 슬쩍 바꿔가지고 둘 수 있다. 자, 두 번째가 정책심의회 위원장은 국장이 하는 것도 아니고 국장이 지명하는 것도 아니고 제1차관이 한다. 대신에 그러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자기가 책임을 안 집니다. 위원장이 아니니까. 대신에 위원회에 끝발은 부르고 싶죠. 위원을 뽑기로도 내보내는 것도 국토교통부 장관이 합니다. 위원장이 하는 거 아니에요. 위원이 의결할 때 자기하고 조금이라도 관련되는 게 있다면 자기는 스스로 회피해야 됩니다. 자, 정책심의위원회 7자니까 위원장 1인을 포함해서 우리나라에 어떤 법이라도 위원이 할 때 숫자에 위원장 1인을 제외한 이런 법은 없어요. 위원장 1인을 포함해서 몇 명 이상? 7명 이상. 몇 명이네? 요 짝짝이 두 개가 세서가 11명이네죠. 임기 몇 년으로 한다? 2년이에요. 근데 여기에서는 연임에 관한 규정은 없습니다. 1회 안에서 연임할 수 있다 이런 말은 안 들어갑니다. 정책심의위원회 7자니까 소집할 때 7일 전까지 통보한다. 대신에 부동의한 경우는 하루 전까지 통보해도 된다는 규정도 있죠.
정책심의에서 심의 의결하는 사항이 첫 글자로 하면은 육보시 보장. 육하면 육성, 중개업 육성, 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 시험 등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 보장,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 요 중에서 시험 등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은 시도지사 소관이죠. 그럼 정책심의원에서 이걸 의결하면은 시도지사는 틀림없이 한마디 할 거예요. 내 업무인데 왜 당신이 의결하냐 그러겠죠. 그러니까 잔소리 하지 말고 따라라고 정책심의원에서 시험 등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을 정한 때는 시도지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자,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는 자 2명이죠. 자격 취소되고 3년, 부정행위하고 5년. 조심하셔야 되는 게 등록의 결격사에 해당한다고 해서 공개사 못 되는 건 아니죠. 그건 이렇게 너무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피상년 후견인 공개사 될 수 있느냐 없느냐, 아니면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부터 3년의 경과가 되지 아니한 자 공개사 될 수 없다 이러면 더 어렵습니다. 하여튼 결론적으로 등록의 결격사에 해당한다고 해서 공개사 못 되는 건 아니죠. 공개사 못 되는 자 딱 2명이죠. 공부 안 한 사람, 못 하는 사람. 그런데 시험에서는 자격 취소되고 몇 년? 3년, 부정행위하고 5년. 자,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또는 유사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아닌 자니까 위반하면은 1년에 1천이죠. 여기서 자주 나오는 판례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자기 명함에 부동산 뉴스 대표라는 명함을 쓰게 되면은 일반인으로 하여금 공인중개사라고 오인할 소지가 있다. 이것도 유사명칭에 해당한다. 자, 5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공인중개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간은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 이 사람은 등록의 결격사에 당하죠. 등록을 할 수 없지 공인중개사 못 되는 것은 아니다. 그죠? 자, 공인중개사 시험 실시권자는 시도지사이나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시행하는 경우도 있다. 이건 맞죠? 대신에 이거 말고 자격증 교부든 재교부 신청이든 전부 다 시도지사가 합니다.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원에서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는 이에 따라야 된다. 중개보수 변경이 아니고 시험 등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을 정한 때는 시도지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이게 맞죠? 자, 시도지사가 시험을 시행하는 경우 시험에 응시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에 따른 수수료 납부해야 된다. 자, 나중에 수수료 별도로 할 건데 한마디로 수수료는 도장값이에요. 도장 찍어서 받는 거 전부 다 수수료 준다. 그런데 도장 찍어서 받는 거라 하더라도 수수료 안 주는 예외가 2개가 있어요. 첫 번째가 자격증 교부 받을 때, 합격했다 제일 처음에 자격증 교부 받을 때 수수료 안 주는 이유가 그게 응시하는 수수료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자격증 교부 받을 때 수수료 안 주죠. 자, 그 다음에 지정 신청할 때, 이거는 지문에 아직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지정 신청할, 거래정보사업자가 지정 신청할 때는 수수료 안 줍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사실은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수수료가 얼마라는 걸 모르죠. 아무도 모른다는 말은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우리 시험 범위는 공개사법, 대통령령, 국토교통부령입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대통령령, 국토교통부령 들어가면 안 되죠.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른 수수료를 내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시도지사가 시험을 시행하는 경우 시험 칠 때는 원서 받으니까 수수료 내는 거 맞죠? 국토교통부령에 따른 수수료가 아니고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른 수수료입니다. 5번에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자기 명함에 부동산 뉴스 대표라고 기재한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다. 아닌 자죠. 100만 원 이하입니까? 1년 1천입니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죠. 그럼 여기서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자기 명함에 부동산 뉴스 대표라는 명함을 써서 100만 원 벌금 받았다 하면은 맞다 틀렸다. 이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구체적인 숫자가 나왔죠. 구체적인 숫자가 나오면 숫자를 먼저 보지 마세요. 벌금인지 과태료인지를 먼저 보세요. 그럼 아닌 자니까 1년에 1천이니까 벌금 맞죠. 그 다음에는 그 범위에 들어가는지, 아닌 자니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니까 100만 원 벌금 받았다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주로 틀리게 나오면 벌금이냐 과태료냐 해서 주로 틀리게 나와요. 일단 벌금이냐 과태료 먼저 구분하고 그 범위에 들어가는지 그 숫자도 구분하시고요. 자, 6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공인중개사에 관한 상으로 틀린 것은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국토교통부에 둘 수 있으며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한다. 맞고 국토교통부에 둔다 아니라는 것 조심하세요. 이번에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교부받은 자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못 쓰게 된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시험 시행기관의 장에게 재교부 신청할 수 있다. 아니죠, 그죠? 시험 실시권자의 국장 말고는 전부 다가 시도지사 소관이에요. 시험 시행기관의 장은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간 응시 자격을 정지한다. 맞죠? 그런데 이 부분 특별히 조심해야 되는 게 부정행위하고 5년 동안은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지 절대 등록의 결격사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4번에 시험 시행기관의 장은 합격자 결정 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 자격증을 교부해야 된다. 1개월 이내 교부하는 거는 맞죠? 요거 2개월이라고 틀리게 나왔는데 시험 시행기관의 장은 한마디로 시도지사 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죠. 교부는 누가 합니까? 시도지사가죠. 시험 시행기관의 장이 아니고 시도지사입니다. 이게 틀렸고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위촉하거나 지명한다. 물론 해촉도 국장이 합니다. 위원장이 하는 것 아니다 하는 거 보시고 자, 그 다음에 등록의 결격사유 볼게요. 일단 개념을 잘 잡으셔야 돼요. 등록의 결격사유다 하는 말은 이 결격사에 해당하는 자는 등록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등록할 수 없다는 말은 개업공개사 될 수 없다는 말이죠. 그럼 법에서 이 개업공개사 될 수 없는 등록의 결격사에 해당하는 자는 소속공개사도 못 되고 중개보조원도 못 된다 그랬어요. 다른 말로 하면은 개업공개사 등이 될 수 없다. 또 다르게 표현하면은 중개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제일 먼저 구분해야 되는 게 부정행위하고 5년 동안은 공인중개사가 못 되는 거지 절대 등록의 결격사에 해당한 것은 아니다. 틀린 답으로 수십 번이 나와도 모자랄 건데 틀린 답으로 아직까지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언제든지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럼 결격사에 해당하는 자 첫 번째가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파산선고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자, 요 4명은 어떤 예외도 없이 결격사에 해당한다. 즉 결혼을 했든 안 했든 후견인의 동의를 받든 안 받든 결격사에 해당합니다. 또 요 4명은 여기에서 벗어나면은 결격사에서 벗어나지 추가로 3년 있어야 된다. 요거 아니라는 것. 요 중에서 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은 결격사에 해당하지만 피특정 후견인, 특정 기간 동안 행위를 제한하는 피특정 후견인은 결격사유 아닙니다. 또 어떤 질문이 한번 나왔냐면은 파산 선고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결격사에 해당하는 거 맞죠? 대신에 개인 회생 신청 중에 있는 자로서 법원의 인가 여부가 결정되지 아니한 자, 이 사람하고 파산 선고자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결격사유 아니에요. 자, 나머지는 두 개로 묶을 수 있어요. 업무 정지받았다, 자격 정지받았다, 집행유예 받았다, 기간이 있어요. 기간이 있는 것은 기간 동안이 결격사이고 기간이 없는 것은 3년 동안 결격사이다. 그러면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즉 교도소 들어갔다 나온 날로부터 3년의 경과되지 아니한 자, 그럼 그 3년은 사회에 적응하는 시기다 보셔야 돼요. 그럼 여기에서 답으로 나오는 게 두 개가 있습니다. 가석방 되었다. 가석방은 집행 종료된 거로 안 봅니다. 모범수로 복역하면 가석방 될 수 있지만 잔여 행기가 지나가야지 집행 종료되는 거예요. 그냥 가석방 되면 절대 가석방 된 날로부터 3년의 경과되지 아니한 자 틀렸죠, 그죠? 잔여행기 지나고 또 3년이 지나가야지 결격사에 벗어납니다. 다 틀린 답으로 자주 나와요. 또 하나가 특별사면은 3년 동안 결격사에 해당하지만 일반사면은 결격사유와 아무 상관이 없다. 언제든지 등록할 수 있다. 이것도 자주 나옵니다. 그 다음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자, 집행유예 기간 동안이 결격사유예요. 여기도 자주 나오는 게 집행유예는 결격사에 해당하지만 선고유예는 결격사유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언제든지 등록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되면은 몇 년 동안이에요? 자, 자격이 취소됐다. 자, 취소된 날보다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등록이 취소되어도 마찬가지로 3년 동안 결격사유죠. 벌금은 300만 원 이상인데 반드시 이 법이란 말이 있어야 되죠. 이 법을 위반해서 300만 원 이상 벌금 선고받았다. 벌금 선고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요거 다른 법이면은 결격사유 아니죠. 그죠? 조심해야 되는 게 교도소로 들어가는 형인, 금고 이상의 형이나 집행유예는 어떤 법이라도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그거하고 벌금 이 법하고 구분하세요. 그 다음에 자격 정지받으면은 자격 정지기간 동안 업무 정지받고 폐업한 자로서 업무 정지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업무 정지를 법인이 받았을 때 문제의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임원이나 사원은 그 회사를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관리를 잘 못했기 때문에 업무 정지 받았죠. 그러니까 임원이나 사원에게 결격사유를 주는데 관리를 잘 못한 그 임원이나 사원은 업무 정지 처분 당시에 관리를 잘못했습니까? 업무 정지 사유 발생했을 때 관리를 잘못했습니까? 그러니까 업무정지 처분 당시의 임원이나 사원이 아니고 업무정지 사유 발생했을 때 있던 그 임원이나 사원이 업무정지 기간 동안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마지막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임원이나 사원이 있는 법인도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다만 2개월 이내 해소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면은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등록 안 해주죠. 교육공개사가 되고 난 뒤에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등록 취소 줍니다. 고용인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데 2개월 이내 해소 안 하면 업무 정지를 줍니다. 법인이 교육공개사가 결격사유에 해당했어요. 임원이나 사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법인 자체의 결격사유를 봐가지고 등록 취소 준다. 물론 2개월 이내 해소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죠? 그러면은 등록해 준다 안 해준다. 등록 취소 준다. 업무 정지 준다. 누가 줍니까? 등록관청이 주죠. 국장이나 시도지사가 알아봤자 의미가 없죠. 행정관청에서 위로 보고하는 건 있지만 위에서는 내 안다고 니도 알아라고 내려주는 건 없어요. 국장이나 시도지사가 결격사유에 해당한지 안다고 밑에 알려주는 거 없죠. 그러면은 등록관청이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국장이나 시도지사가 알 필요가 없죠. 그죠? 등록관청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관계기관이 조회할 수 있다. 절대 여기에는 국장이나 시도지사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자, 결격사유 중에서 제일 문제가 어렵고 나오면 많이 헷갈리고 약방의 감초처럼 나오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원래 등록 취소되면은 등록 취소된 날보다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결격사유죠. 이 의미는 뭐냐면은 우리 법에서 하지 말한 걸 했어요. 이중 등록하지 마라 그랬죠. 이중 등록했다 말 안 들으니까 등록 취소 주고 그 벌로서 3년 동안 중개업을 못하게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는 중요한 예외가 3개가 있어요. 첫 번째가 사망하거나 법인 해산했다. 사망하거나 법인 해산하면 등록 취소 줍니다. 그런데 이거는 잘못했기 때문에 등록 취소 주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등록 취소는 주지만 사망하거나 법인 해산으로 등록 취소 줬을 때는 결격사유를 안 본다는 말이에요. 언제든지 등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가 등록 기준이 미달됐다. 등록 기준 미달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 1년에 2번 위반하면 등록 취소되죠. 등록 기준 미달로 등록 취소 주면 분명히 잘못된 거는 맞는데 등록 기준 미달로 3년 동안 중개업을 못하게 하는 게 너무 가혹하다는 말이에요. 한마디로 봐주는 거예요. 등록 기준 미달로 등록 취소되었다. 등록 기준만 보완하면 언제든지 등록할 수 있어요. 그럼 결론은 요거 2개는 결론이 똑같습니다. 요거 2개로 인해 가지고 등록 취소되었다. 결격사유를 본다 안 본다. 결격사유를 안 본다는 말이에요. 자, 세 번째가 내용이 달라요. 결격사유입니다. 자, 결격사유에 해당하면은 등록이 취소된다 그러죠. 그러면 결격사유로 등록 취소된 자는 등록 취소된 날로부터 3년 동안의 결격사유가 아니고 원래 나오는 결격사유 기간 동안 중개업을 못한다는 말입니다. 제일 쉽게 보면은 기업공개사 되고 난 뒤에 파산선고 받았어요. 결격사유에 해당됐죠. 등록 취소되죠. 그러면은 등록 취소된 날로부터 3년간 중개업을 못하는 게 아니고 복권될 때까지 못한다. 원래 결격사유로 본다는 말이에요. 징역 3년에 집행유예를 5년 받았어요. 그럼 5년간 결격사유에 해당하죠. 결격사유에 해당하니까 등록이 취소됩니다. 그러면은 집행유예 5년 받아서 등록 취소된 자는 3년 동안 못합니까? 5년 동안 못합니까? 5년 동안 못하죠. 결격사유로 등록이 취소된 자는 등록 취소된 것보다 3년간의 결격사유가 아니고 원래 결격사유로 본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기간이 길고 짧고 이런 거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받았습니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받아서 등록 취소됐다. 몇 년 동안 못합니까? 등록 취소된 것보다 3년 아니죠. 원래 결격사유는 집행유예 2년 동안이 결격사유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 문제가 나오면은, 자, 자격 취소되면 원래 자격 취소된 날부터 3년 동안의 결격사유죠. 결격사유다 하니까 등록이 취소됩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자격 취소로 등록 취소된 자는 몇 년 동안 결격사유다? 3년 동안. 중요한 것은 무슨 날로부터 3년? 원래 결격사유 자격 취소된 날부터 3년이지 등록 취소된 날부터 3년으로 보는 게 아니다. 똑같은 문제예요. 이 법을 위반해서 300만 이상 벌금 선고받으면 선고받은 날로부터 3년 동안이 결격사유죠. 결격사유다니까 등록이 취소되죠. 이거로 등록 취소된 자는 등록 취소된 날로부터 3년 동안의 결격사유가 아니고 원래 있는 벌금 선고받은 날로부터 3년간의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이게 잘 나오는 게 자주도 나오고 헷갈리는 이유가 같은 3년이니까 헷갈리라 이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몇 년 동안 정교무 못한다? 3년 아니죠. 이것 때문에 3년 동안 못한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결격사유 기간 동안 못하는 거지 3년 동안 못하는 것은 아니다. 자, 7번 보겠습니다. 등록 후 결격사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등록 후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3년간 개업공개사 등이 될 수 없다. 아니죠. 결격사유 기간 동안 못 됩니다. 자격 취소 처분을 받으면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등록이 취소되고 이때는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3년간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원래 결격사유인 자격 취소된 날부터 3년 동안이 결격사유에 해당하죠. 금고 이상의 선고유예를 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개업공개사 등이 될 수 없다. 선고유예는 결격사유로 안 본다 그랬죠. 언제든지 등록할 수 있어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가석방된 자는 가석방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등록 후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가석방은 종료되는 걸 안 본다 그랬죠. 잔여행기 지나고 또 3년이 지나가야 돼요. 업무 정지 처분받고 업무 정지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물론 폐업에도 불구하고 진행되는 것으로 본다. 업무 정지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개업공개사 등이 될 수 없다. 이거는 맞고요. 자, 8번 하고 조금씩 해요. 등록 후 결격사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변호사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받은 자는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이 법 아니죠. 그런데 교도소 들어가는 형인, 금고 이상의 형이나 집행유예는 어떤 법이라도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로 개업공개사가 양벌 규정으로 300만 이상 벌금 선고받은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거는 맞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자, 개업공개사가 자기 자신의 행위로 이 법을 위반해서 300만 이상 벌금 선고받으면 결격사유에 해당하지만 개업공개사가 고용인 때문에 양벌 규정으로 300만 이상 벌금 선고받았다. 이것은 결격사유로 안 봅니다. 다른 말로 양벌 규정으로 벌금 받은 거 가지고는 등록 취소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3번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일반 사면 받은 자는 해당 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기 전에도 개업공개사 등이 될 수 있다. 특별사면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만 일반 사면은 결격사유 아니죠. 그죠? 언제든지 될 수 있습니다. 맞고요. 업무 정지 처분을 받은 개업공개사는 법이 나왔으면 핵심은 하나라 그랬죠. 업무 정지 처분 당시의 사원 또는 임원이었던 자로서 당해 개업공개사에 대한 업무 정지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언제 있던 사람이 잘못했느냐면은 업무 정지 처분 받을 때 있던 사람이 잘못된 게 아니고 업무정지 사유 발생했을 때 된 사람이 잘못했죠. 이게 잘못 내가 복수정답으로 처리가 된 적이 있었어요. 등록관청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관계기관이 조회할 수 있다. 등록관청이 할 수 있지 국장이나 시도의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자, 9번부터는 조금 쉬다가 보겠습니다.